난 이런 얼굴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었죠. 그냥 또 하나의 흑인, 이렇게 다 흑인으로 범주화해버리는 거예요. 좌절스럽죠. 차별이 인간의 본성이냐니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뭐 페미니스트는 싫어요. 내가 페미니스트라 이래? 이력서에 사진을 붙여라. 이건 부당한 외모 차별인가? 이곳 한국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별들이 훨씬 까다롭고 어렵겠죠. 왜? 애매한 면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는 것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차별이 나쁘다, 뭐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지? 모든 차별이 다 부당한 거야? 그러면 어떤 차별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어떤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에서 판단을 하려면 좀 헷갈리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계가 좀 모호하고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외모 차별. 우리는 왜 외모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는 다른 차별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된 게 아니고,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동성애자가 된 게 아니고, 아시아인이 되고 싶어서 아시아인이 된 게 아니라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는 게 부당하다 해서 그런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얼굴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었죠. 그냥 이렇게 뭐 자신의 이런 외모로 태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모의 근거에서 하는 차별, 그것도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차별인데 왜 우리는 외모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금지하고 제재해야 돼, 그런 것으로까지는 쉽게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소개할 책, 차이, 차별, 처벌.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 이민규 변호사의 책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소송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키워드, 차별. 너무 하나 덜렁 제시를 했나요? 좀 더 나가볼까요? 인간은 원래 차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은 부당하다, 금지할 차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차별하는 존재다. 차별 당해보셨나요? 저는 당해봤어요. 여성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그렇다면 차별을 해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원래 자기가 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절절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차별이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차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을 했을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차별하는 존재니까. 제가 소개했던 책 휴먼카인드의 저자 류터르 베르흐만은 인간은 착하다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한 가지 문제에서 멈칫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하지가 않다. 그래서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만 한다. 바로 차별과 혐오의 문제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본성을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빨리 구분하는 본성. 우리 편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관대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공격하는 본성.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일단 우리 편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인식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편을 인식할 때는 개별적인 어떤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남의 편을 인식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의 틀로 훅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개별적인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데, 흑인을 볼 때는 흑인, 또 다른
봤는데 그냥 또 다른 흑인, 또 다른 흑인을 보면 그냥 또 하나의 흑인, 이렇게 다 흑인으로 범주화해버리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개성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인간이 외부자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어떤 인간으로 인식하려면 인위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인간은 역사적으로 성, 민족, 인종, 성 정체성, 종교 이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다른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때로는 인종 학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을 해왔죠. 좀 좌절스럽죠. 차별이 인간의 본성이라니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해결이 불가능한 거야? 그렇지만 인류는 이성과 지성의 힘에 의해서 많은 차별들을 인식하고 규정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버려 두면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쉽게 차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 차별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특히 부당한 차별이 있다. 뒤집어 보면 어떤 차별은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이건 분명히 연령 차별이지만 이런 차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회적 폐해가 차별을 했을 때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보죠. 그런데 부당한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까다롭고 애매한 차별들이 많습니다. 저자가 든 사례들을 볼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 편향된 언론이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은 장애인 비하성 차별 발언입니다. 샘 오추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블랙페이스 분장을 한 것을 보고 흑인 인종차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부당한 인종차별이었을까?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만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준들: 의도, 대상, 주체, 상황. 차별을 할 의도가 있었나?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발언이라든지 또는 블랙페이스 고등학생들 분장은 차별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장애인이나 흑인처럼 오랫동안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그런 소수자라면은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차별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생기겠죠? 그리고 주체,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SNS에 어떤 글을 올릴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블랙페이스를 패러디를 해서 영상을 만든 그 상황이 좀 이제 부당한 흑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상황적인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죠. 차별은 이처럼 단순하고 평면적이지 않다.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차별을 판단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차별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준들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립해 가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부당한 차별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 사실 모든 비양심적 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죠. 오히려 분명히 부당한데도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거는 분명 사기야. 근데 법으로 처벌을 못한대. 하지만 그렇다고 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모호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법이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또 법적인 판단, 판례들이 쌓여가면서 기준점들을 세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차별 행위를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권법, 독일의 평등대우법 같은 것들인데, 어떤 차별들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절도, 강도,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겠죠. 왜? 애매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차별을 제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 적용 영역을 제한하죠. 공적인 영역인가, 사적인 영역인가. 회사가 채용을 하면서 구인 조건에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 이렇게 써놨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향에 의해서 채용에서 차별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나는 페미니스트는 싫어요. 내가 페미니스트라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고 폭력이 오가고 그랬다고 해서 그 발언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폭력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둘째, 적용 대상을 제한한다. 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의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나이,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장애,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에 근거한 차별과 핍박의 역사가 분명하고 그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그 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회마다 제재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법적 제재 대상은 언제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다. 변할 수 있다. 이를테면 MBTI 성격 유형. 회사에서 MBTI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 유형들은 적극적으로 뽑고 이 유형들은 감점을 줘. 이랬다면은 감점을 당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거는 차별이다. 그러면 또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외모 차별. 사무직 직원을 뽑는 서류 전형 이력서에 사진을 붙여라. 이거 부당한 외모 차별인가? 언젠가 이런 게 심해진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사진이 서류 전형에서의 사람들을 거르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다면 논의를 해봐야 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차별금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가 없는 차별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있죠.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거기서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등등에 의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등등등의 이런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 두 법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온 미국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미 워싱턴주는 여성 수감자들을 정기적으로 좀 몸수색도 하고 이럴 필요성 때문에 여성 교도관들을 100명 이상을 긴급 채용을 했어요. 이 성별을 여성으로 제한을 한 거죠. 그 채용에 대해서 교도관 노동조합에서 성차별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성차별이 아니다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재소자들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와 안전 문제가 있다. 실제로 남성 교도관에 의한 성폭력 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소송, 1980년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사랑의 항공사라는 컨셉을 내걸고 남성 고객을 우리는 타겟화하겠다. 그래서 매력적인 여성 승무원만 뽑겠다. 이랬어요. 남성 지원자가 성차별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성차별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죠. 왜냐하면 항공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지 남성 고객들에게 보다 성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요. 민사적 책임만 물을 수 있게 돼 있죠. 이제 법적인 강제력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이것을 차별시정명령, 행정명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을 두고 있죠.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없는 그 차별금지법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뭔가를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는 차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들만 난무할 뿐이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 최소한의 기준들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차별금지법이 그 논의와 기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외모 차별, 법적인 제재까지 해야 할 부당한 차별일까요? 서류 전형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게 하는 것 금지해야 할까요? 저자가 외모 차별을 화두로 던진 이유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던 차별들, 성차별,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각하다고 잘 인식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차별들, 다른 나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별들이 있을 수 있다. 차별들은 이렇게 모든 차별이 쉽게 인식되고 드러나고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신중하게, 세심하게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책에 나오는 빅토르 위고의 이 말을 새겨봅니다. 제 시기가 온 사상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한국 사회에 비로소 차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제 시기가 온 걸까요?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